이도령, 춘향을 만나다. 이날 때마침 음력 5월 5일, 단오날로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때였다. 시와 음악에 빼어난 월매의 딸 춘향도 단오날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래서 향단을 앞세워 그네를 타러 길을 나섰다. 춘향은 난초같이 고운 머리를 곱게 딱 금비녀를 가지런히 지르고 얇은 비단 치마를 두른 뒤 버들 거지처럼 흐물흐물 아장아장 숲으로 걸어갔다. 숲은 푸르게 우거진 나무와 향기로운 풀이 가득했고 금잔디가 자르륵 깔린 곳에는 황금 같은 꾀꼬리들이 상상이 오고 갔다. 춘향은 버드나무 가지에 줄을 맨 그네를 타고 고운 비단 치마를 헐헐 벗어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뒹굴 곧게 수놓은 비단 실도 쏙쏙 벗어두고 하얀 비단 속치마만 턱 아래까지 치켜 올려왔다. 그리고 곱디고운 두 손으로 그네줄을 부여잡고 희담 버선발로 그네를 굴렸다. 그 모습으로 앞으로도 뒤도 매우 아름다웠다. 횡단아 밀어라. 춘향은 그네에서 발을 구르자 발밑의 가는 티끌이 바람을 따라 펄펄 날아가며 와열었다. 앞에서 그네를 타고 어른내는 모습이 가벼운 제비 한 마리가 떨어지는 복숭아꽃을 차는 듯하고 뒤로 번쩍 치어드는 모습을 거센 바람에 놀란 나비가 짝을 잃고 날아가는 것 같으며 선녀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행단아 그네 바람을 독해서 정신이 어질어질하다. 빨리 이 그네줄 좀 붙어들어라. 그 말에 횡단의 굼줄을 불려들여 왔다 갔다 하는 사이 승연의 비녀가 쨍그랑 소리와 함께 돌 위에 떨어졌다. 내 비녀! 비녀! 춘향은 비녀를 찾는 소리에 마치 옥쟁반의 구슬이 굴러가는 듯 고왔다. 그 모습 어떤 건너편에도 본 이도령이 방자를 불렀다. 예, 방자야, 저 건너편에 바들가지에 오락가락 뚝 어른거리는 것이 도대체 뭐냐?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오라나. 그 말에 빙자가 달려가 알아보고 돌아와 대답했다.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은 고을 기생이었던 월매의 딸 춘향이라는 계집입니다. 방자는 듣자마자 이혼녀의 건녀를 말했다. 그러다 방자가 말했다. 비록 춘향은 어미가 기생이지만 춘향은 어찌나 도도한지 기생질은 하지 않고 바느질이면 질삼 그솜씨까지 갖춰 이염질 와가씨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 말에 이도령은 허허 웃으며 말했다. 기생의 딸이라고? 그럼 빨리 가서 불러오느려나. 하지만 빙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춘향은 흰가 고튼 살갗에 꽃을 것 같은 얼굴로 온 고을에 소문이 난 자자입니다. 그래서 고을에 오는 사또들이나 건수 높은 양반들이나 죄다 춘향을 불러보려 했지만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용가주는 여자 가운데서도 가장 바르기 그지없고 덕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함부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쯤에서 그만두시는 것이 낫지요. 그래서 이도령이 다시 크게 말했다. 빙자야, 온갖 물건에는 각각 주인이 있단다. 너희 잔소리 말고 어서 불러오너라. 이도령의 명령에 방자는 하는 수 없이 달려갔다. 여봐라, 춘향아. 그러자 춘향이 깜짝 놀라 물었다. 너 방자 아니냐? 무슨 소리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느냐? 예, 말도 마라. 큰일 났다. 큰일이라고? 무슨 일?
글쎄 사또나리의 아드님께서 지금 광원로에 오셨다가 노는 모습을 보고 당장 불러오라고 명령을 하셨단다. 방자의 말에 총량을 하려면 내가 미쳤나 보다. 도련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아부른다니까? 모르긴 해도 분명히 내가 나에게 말을 종달새처럼 조절하던 모양이지. 아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 계집아이가 그네를 타면 뒷뜰을 메고 줄 메고 남들이 모르게 은은히 타는 게 마땅인데 하필 이런 날에 광안으로 갔던 데서 하는 것도 허창한 보름날이 경치가 한창일 때 그네를 탄단 말이냐. 광호로에서 빤히 바라보다 보이는 곳에 그네를 메고 내가 오르라가 아니 그거를 보고 너를 부르는 것이다. 근데 내가 말을 지지건 한다는 말인가? 다 내 탓이니 잔말 말고 어서 가자. 듣고 보니 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단오는 날 아니냐? 여기서 그네 타는 처녀들이 나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나. 나는 또 지금 관청에 매여있는 기생도 아니다. 아니 도련님은 어연한 처녀를 함부로 볼 일도 없고 혹시 부렸다 해도 내가 갈 이유가 없다. 병자는 이도령에게 달려가 춘향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이도령은 그 말을 듣자 끄덕이 전에 병자와 함께 춘향에게 전할 말을 알려주면 다시 가보도록 시켰다. 하나 빙자가 가보니 이미 춘향은 집으로 돌아가고 할 수 없이 병자는 춘향 집까지 가자 마침내 춘향과 어머니가 점심상을 받고 있었다. 춘향은 빙자가 돌아온 것을 보고 물었다. 아니 너는 또 왜냐? 도련님이 너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다. 도련님은 춘향이 너가 기생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글을 잘 쓴 자에게 달라고 부른 것이다. 어염지 천연을 불리는 것이 듣기에 좀 이상한 일이고 하구나. 흠으로 생각하니 말 한번 다녀가고 했어. 방자에게 말은 춘향은 도령님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대답을 하지 않았다. 월매가 다시 말했다. 내가 지난밤에 열무 청룡에 담겨있는 것을 보고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생기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전에 들어보니 마침내 사또 자제의 이름을 꼭 몽에다가 용용자라 하던데 정말 심통이 아니냐. 어쨌든 양반이 부르시는데 가지 않을 수야 없지. 잠깐 다녀오게랬다. 이제야 춘향은 못 이기는 척 일어나자 방자를 따라 집을 나섰다. 광화로 사뿐사뿐 건너가는 춘향의 걸음걸이가 마침 대들보에 작은 새 한 마리가 걸어가는 듯 했다. 또 달과 꽃처럼 고운 얼굴과 태도는 느릿느릿하지만 건너가는 모습은 달나라 선녀인 듯 했다. 천녀는 광화를 가까이 다녀오는 것을 보고 이도령은 기뻐하며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면발치에서도 춘향의 모습은 하늘하늘하고 이리 따위에 흰한 덩달아 같으며 얼굴을 세상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었다. 춘향은 연꽃 같아 나붓나붓 걸음을 누각 올라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지. 이도령은 방자에게 말했다. 앉으라고 이르라. 춘향이 다고서 무릎을 모아 앉으니 그 모습이 나라에 앉아서 제일 될 것 같이 아름다웠다. 하늘나라 선녀가 땅으로 기양을 왔나보다. 내 얼굴이 나의 태도와 평범한 사람이 아니로다. 그 말에 춘향은 고개를 저들어 이도령을 살펴보니 나라에 제일 가도록 잘생긴 이 세상에 보는 드문 남자였다. 흰 이마에 너와 뚜렷한 이목구비를 갖춘 얼굴이었으며 큰 벼슬을 얻어 나라에 충성할 광상이었다. 이로부터 훌륭한 분들은 절대 같은 성끼리 혼인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 성은 무엇이고 내 나이는 몇 살이냐? 나는 재성씨고 나이는 16이다. 이래 이도령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반가운 말이다. 나는 나이만 동갑고 성은 다르니 우린 친생 영부는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 함께 잘 살도록 하자. 너희 부모님은 살아겠냐? 후어머니는 살고 계시냐? 형제는 몇 명이나 되냐? 어머니께서도 60세에 오직 저 하나를 두셨습니다. 너도 남의 집 귀한 딸이구나. 이는 분명히 하늘이 높은 뜻이나 천년 만년 살도록 하자꾸나.
그 말에 춘향은 고운 눈썹을 찡그리며 붉은 입술을 바라보았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도련님께는 양반집 귀한분이고 저는 천한집 첩자리라 도련님께 한번 사랑을 준 후에 떠나버리면 저는 평생 빈방에서 홀로 누워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을 아예 하지 마세요. 내가 참으로 기특하구나. 하지만 아무런 걱정 마라. 너와 내가 쇠와 돌처럼 굳은 연인을 맺을 것이 아니라 내 집이 어디쯤이냐? 방자에게 물어보소서. 춘향의 말에 이도령은 다시 허허없고 방자를 빌렸다. 예, 방자야. 춘향의 집은 어디 있는지 내게 알아라. 그러자 방자가 손을 들어 가리키며 말했다. 저 건너편 술이 빽빽하고 연못이 맑으며 온갖 고운 꽃들이 가득히 피어있고 대나무 담장을 둘러싼 집입니다. 방자의 이 말에 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담장은 정결하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빽빽히 서있니 더딘 여음은 고운 마음을 알겠다. 그때 춘향이 일어나서 부끄러운 듯 말했다. 세상의 인삼이 고약하니 이제 그만 놀고 가야겠습니다. 들을수록 참 기특만 하는구나. 내가 오늘 밤에 너를 찾아갈 테니 부디 괄시하리 마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면 되가나. 잘 가라. 오늘 밤에 보도록 하자. 춘향은 이도령을 뒤로하고 돌아가니 집에서 기다리던 월매가 불리날이 달려와 나와 물었다. 아이고 냈다. 이제 오느냐. 그래 도련님이 뭐라 하셨냐. 우리 오늘 밤에 집에 오시겠다 말했다. 네, 그래 너는 뭐란 말 답하니. 모르겠다 했지요. 잘못했다. 월매는 은근히 마음이 기쁘고 흡족했다. 4장 찾아온 도련님. 춘향을 만난 뒤 공부방으로 돌아온 이도령은 자꾸 춘향 생각에 떠오르는 바람에 책을 펴서 읽을 수도 없고 글쓸 수도 없었다. 춘향의 고운 말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고운 모습이 눈에 삼삼하여 얼른 해가 져서 춘향의 집에 갈 때만 기다려졌다. 그래서 자꾸만 마음만은 방자만 귀찮게 불러댔다. 방자야, 해가 어디쯤 있냐? 동쪽에 막 떠오르고 있다니다. 자기가 애타는 마음을 조금도 모르는 엉뚱하게 대답하는 방자의 말에 벌컥 화를 냈다. 개싸만 놈. 서쪽으로 지는 해가 어떻게 동쪽으로 돌아가겠느냐. 다시 잘 살펴봐라. 잠시 후 방자가 대답했다. 해는 이미 서쪽 연못에 풍덩 떨어져 황은한 부들이 서-있고 담이 동쪽 언덕에 솟고 있습니다. 금말에 이도령은 저녁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동굴 저리동굴 하며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잠도 오지 않아서 다시 책을 보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어떤 책도 펼쳐지자 모두 천한 걸소리와 뿐이었다. 이도령은 대학을 펼쳐 읽었다. 큰 배움을 잊히는 원래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은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춘향은 잇돌이다. 아이고 이걸 못 읽겠다. 이번에는 맹자를 읽었다. 맹자께서 이황룡을 읽어보니 왕이 이르기 전 천리 걸을 말지 않고 찾아드니 춘향을 보러 오셨나이까. 아이고 이 글도 못 읽겠다. 이렇게 엉터리로 책을 읽던 이도령이 춘향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잠시 쉬고 있던 어떤 사또가 그 소리를 듣고 하인에게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애도령이 글 읽는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이 별 생각 없이 대답하자 사또는 크게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하다. 기특하다. 앞으로 큰 것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는 마음도 모른 채 이도령은 혼자서 애가 탔다. 그래서 이제 나야 아버지는 관아이를 끝내고 주무시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하인에게 물러가라고 대령이 소리를 올렸다. 이도령은 불이 나게 방자에게 말했다. 어서 등불을 밝혀라. 이제야 밤이 깊어 길에는 오가가는 사람이 없어 달빛만 가득하고 꽃 사이에 버들거지게 봄바람이 흔들렸다. 다 왔습니다. 여기가 춘향의 집입니다. 방자의 말에 이도령은 집을 둘러보았다. 엄청 나무숲으로 둘러싸인 집 안에는 달빛이 가득했다. 안방에는 불이 꺼져 깜깜했지만 건너방에는 불이 환하고 검은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방자는 창문으로 다가가 살며시 춘향을 불렀다. 춘향아 잠들었냐? 그 소리에 춘향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너 이 중에 밤에 왜 왔느냐? 도련님이 오셨다.
방자의 말에 춘향은 가슴이 쿵쿵거리고 속이 울렁울렁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안방으로 가서 어머니를 힘들어 깨웠다. 어머니, 도련님이 방자를 모시고 오셨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춘향이 이렇게 정신없지 말아야 하고 야 말았다. 그제야 월매는 벌떡 일어나 시태를 짐작하고 행단을 불렀다. 향단아, 얼른 일어나서 뒤쪽 초당에 등불을 밝히고 술상을 차려오너라. 사또 자제 도련님이 오셨단다. 행단은 화들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가 월매도 옷매부를 갖추고 마당으로 나와 이도령을 맞았다. 제가 춘향의 업무입니다. 귀한데 도련님이 이렇게 늦은 밤에 누추한 집에 오시다니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춘향이 월매를 닮았던 것인지 월매도 피부가 윤기가 흐르고 곱고 아름다웠다. 월매는 서둘러 이도령을 뒤뜰 초당으로 안내했다. 마침내 춘향이 초당문을 열고 나왔다. 달빛 아래에서 보는 춘향은 낮에 보던 춘향과 더욱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 피곤하지 않나? 저녁은 잘 먹었느냐? 이도령 물음에 부끄러워진 춘향은 대답을 못하고 말없이 서있자 보다 못한 어뢰가 이도령을 방으로 이끌고 차를 내놓았다. 근데 이도령은 막 방 안에 앉고 있니 딱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관절에 헛기침이 나오고 몸이 떨리자 그저 방 안을 휘휘 둘러볼 뻔이었다. 방에는 여기저기 온갖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훌륭한 물건이었다. 용무늬가 그려진 장, 봉화기 무늬가 들어진 새겨진 장, 작은 사람들이 달린 장이 되어있고 명필 글씨와 유명한 글들도 몇 장 붙어 있었다. 모두 월매가 유명한 기생시절 때 춘향을 주려고 마련해둔 것이었다. 그때 월매가 나서 말했다. 귀하신 도련님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 오시다니 황홀할 뿐입니다. 그저 이동의 말문이 열렸다. 천만에 그럴 리가 없다네. 난 우연히 광화로에서 춘향을 잠깐 보려고 나비가 쫓는 마음에 이렇게 찾아온 거라네. 내가 자네와 딸과 백년 가약을 맺고 싶은데 자네의 생각은 어떡한가? 월매가 대답했다. 도련님 말씀은 고맙지만 제 딸은 한양 지하골 성참판의 자식이랍니다. 그럼 불행하지만 성참판께서는 일찍 세상을 떠나신 바람에 한양으로 보내지 못하고 제가 여기에서 키웠습니다. 비록 천하한 어미께서 길렀겠지만 어려서부터 그를 가까이 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이 누구보다 손가락질을 바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혼인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걱정이요. 도련님과 춘향은 엄연히 신분이 달라 혼인하긴 어려우니 백년가약을 맺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잠시 놀다가 가십시오. 아니, 춘향은 혼인하지 않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걱정이란 말이오. 비록 혼인식을 올리지는 못할 망정 양반의 자식으로서 헛소리를 하지 않는데요. 월매가 그 마음에 듣고 다시 말을 이었다. 제가 말 좀 들어보세요. 옛말에 일렀다 있던 신하들이 아는 것은 임금이었어. 자식을 아는 것은 부모라 했습니다. 그러니 제 딸, 제가 잘 알지 않겠습니다. 어려서 마음이 곱고 굴이 혹시 곱고 고든 마음 때문에 신체가 망칠까 걱정입니다. 도련님을 믿고 따라다가 나중에 도련님의 마음이 변하면 제 딸을 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도련님이 깊이 헤아려 행동하십시오. 월매의 말에 답답해진 이도령이 말했다. 그런 염려는 절대로 하지 마시오. 비록 춘향과 내가 서로 마음에 모를 리가 없지 않겠소. 내가 춘향을 첫 아내처럼 귀하게 여길 것이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 사내무장의 마음에 함부로 여기지 말고 부디 허락만 해주시오. 그제야 월매의 얼굴이 웃음이 돌았다. 지난밤 꿈이 떠오르면서 이도령과 춘향이 침생 영분을 짐작하게 된 것이다. 월매는 밝고 높은 몽주를 행단에 불렀다. 행단아, 어서 술상을 드리거라. 사랑 내 사랑. 5장은 다음에 읽겠어요. 다음에 봐요.